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심리가 얼어붙고 또 이 얼어붙은 심리와 분위기로 인해서 공포에 던지는 투매가 나오게 됐을 때를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노려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최대 뇌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실 PF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너무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는 대략적인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되는 브릿지론이 있고요. 또 토지에 대한 잔금 및 인허가가 끝난 이후부터 시행되는 본 PF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브릿지론 상태에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정 손실액이 무려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본 PF로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미분양이 굉장히 심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미상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만약에 PF 부실로 인해서 이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때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으로 토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 대한 효과를 일반적인 민간 개발 사업과는 좀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따라서 오늘은 이런 살얼음판 같은 개발 금융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재개발 사업을 피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택 개발 사업의 개발 금융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민간에서 짓는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금융 구조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분양한 택지가 됐던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매입한 택지가 됐던지 토지 계약을 치르면서 계약금 지불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이 보통은 토지가의 10에서 20%가량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양성이 정말로 많이 확보가 됐었던 좋은 시기에는 이 계약금마저도 PI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계약금도 대출로 치르는 경우가 존재를 했었고요. 자, 계약금이 치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 잔금을 위한 브릿지론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본 PF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고요. 이 브릿지론을 상환하면서 본 PF가 밀어넣게 되면 이제 은행이라던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또 혹은 캐피탈, 이런 금융기관 또 비금융기관들이 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시공사에서도 이 건설 사업을 입찰받기 위해서 본인들 시공사에 신용 공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준공, 확약 같은 부가적인 안전장치를 같이 끼워 넣게 되죠.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터파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통 분양 일정이 잡히는데, 이 분양을 통해서 수분양자들이 이 사업비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차례차례 납부를 하면서 공정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년에서 4년가량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드디어 준공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자, 준공됐을 때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될 텐데, 잔금 같은 경우는 뭐 전세를 맞추건 대출을 맞추건 수분양자가 돈을 내면서 이 PF 대출에 대한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어지는 고리 중에서 만약에 약한 고리가 한 개라도 무너지게 되면 줄줄이 이어졌었던 이 대출의 연계 과정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어지는 금융의 고리가 누구 앞에서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어떤 주체가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계약 상태에서 브릿지론 실행이 안 되면서 무너졌다. 그러면 당연히 시행사가 무너지게 되는 거겠고요. 또 브릿지론까지 실행이 됐는데 만약에 본 PF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는 브릿지론을 실행해준 대출기관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또 본 PF 시행된 상태에서 공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혹은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만기가 다다른 PF를 셀다운,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본 PF를 시행해준 기관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같이 끼어 있는 시공사까지 위험하게 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이 해당 사업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사회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올 4월부터는 계속해서 이 셀다운을 강제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서 강제로라도 셀다운을 해서 대출을 터지지 않게끔 막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그 조치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PF 부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간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주택개발 사업과 조합사업의 금융구조를 별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부지 전체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라던가 브릿지론 같은 이 토지에 대한 금융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일반적인 주택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민간에서 진행하는 주택개발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파워가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 자, 그 중에서도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센 사업이에요. 물론 이제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어떤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느냐, 칼자루는 조합이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개발 사업보다는 시공사가 컨트롤하고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 자, 시공사와 일단 도급 계약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정된 시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주택보증기금 이쪽으로부터 건설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공공기관들에서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일군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보증하는 부분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분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건설자금 보증을 통해서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을 받아오게 되면 일반적인 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저리로 사업비를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파워가 센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조합에서 알아서 끌어와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시공사가 신용 공여를 통해서 굉장한 저리로 빌릴 수 있게끔 알선을 해주고요. 이 이주비 대출이 과거에 한 30-40%가량이 건설자금 보증, 허그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 30-40%를 넘어서 60%에서 맥시멈 70%까지도 현재에도 이주비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이주비 대출로 신규 주택 매입은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싸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반 분양의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 사업의 수분양자와 동일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비를 수분양자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공사기간 3-4년을 거쳐서 준공과 입주를 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내게 됩니다. 자, 물론 조합원도 잔금을 치러야겠죠. 조합원 중에서는 일부 청산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조합원들께서는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 스케줄은 어떤 식의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편차는 존재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계약도 있었어요. 공사기간, 공정기간 동안은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다가요, 준공시에 일시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나눠내는 계약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나눠내는 스케줄이 초창기에 적게 내고 마지막에 많이 내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업비가 공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스케줄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하고 착공하고 터파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공정기간 골조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액수가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시점 돼서는 굉장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2번 정도 혹은 3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이 사업비 부분을 추가 분담금 납부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의 계약 같은 경우는 두세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나눠내는 스케줄로 잡혀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 하반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거쳐서 분담금 납부하는 스케줄이 많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개발금융과 조합사업의 리스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PF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 PF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사업이 바로 조합사업이다. 그리고 조합사업을 실행하게 됐을 때는 허그나 HF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 보증을 해준단 말이죠. 건설 자금에 대한 공공보증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비 대출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실행되는 PF 대출 상품들이 10%에서 많게는 20%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한 고금리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보증하는 조합사업에 대한 사업비 대출은 이것과의 편차가 약 5%가량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5% 후반대에서 맥시멈 여러 가지 수수료까지 합쳐서 6% 초반대 정도에서 조합원들의 사업비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PF 사업을 20% 금리로 받아서 3, 4년 동안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자로 발생하는 비용만 60에서 80%가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 6%가량으로 한 3년 정도 혹은 4년 정도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맥시멈 내봤자 5, 3, 15, 6, 4, 24 거의 한 15에서 20%대 요 안쪽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금융이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바로 조합사업이다. 자, 그렇지만 모든 사업장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개발 사업장을 우리가 투자로서 피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사업장을 피해야 됩니다. 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의 군소도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주택 경기가 꺼질 때마다 항상 악성 미분양 그리고 정비사업의 늪이라는 오명을 받았었던 인천 구도심 같은 지역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비사업 투자로는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사 도산 리스크,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금 규모가 큰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을 지방에 두고 있는 중견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도산할 만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사 중에서도 최소 1.5군 정도 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자, 초기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또 내년 지나면 금방 설날이에요. 자, 이런 때의 현장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돼요. 시공사에서 여기는 꼭 우리가 입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혹은 명절 연휴 되면요, 온 동네에 현수막 걸립니다. 명절 잘 세고 오세요. 또 연말 잘 보내세요. 이런 현수막 많이 걸리는 사업장이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수막을 거는 시공사들의 네이밍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이번 금융 리스크를 피해갈 만한 사업장들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장 위주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최상급지라고 했을 때는 비싼 동네겠죠. 강남권, 그리고 용산권역, 그리고 한강변, 요 세 군데로 저는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최상급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 중에서 아주 초기 단계여서 프리미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재개발 사업지를 선점을 해라.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용산이나 또 일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지 지분가가 예상되는 평가 금액 대비해서 3배가량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 피가 형성되기 전 최상급지, 이 정도라면 지금같이 투자 심리 얼어붙는 시기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겠다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중급지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동의율이 80%가량 넘어간 상당히 빠른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 중에서 실투자 금액이 1억 내외 정도로 잡힌다, 거기다 서울이다, 그리고 또 역세권이다, 이랬을 때는요, 이거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물론 진행이 확확 되면서 분양장까지 열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분양장이 제대로 열릴 때까지는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걷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는 데는 많은 대출이나 많은 사업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단계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르게 진행하기에 참 좋은 시기다. 그래서 동의율 높은 사업장들 눈여겨보시면서 서울에 있는 중급지 중에서도요, 80% 넘어가고 1억 내외 투자되면서 앞으로 역세권 될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리스크 얘기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이 PF 부분 계속해서 셀다운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데 그거 멈추게 되면 리스크 발생할 거예요. 물론 이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서 모든 시공사업장들을 문 닫게 하고 이런 정도까지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덩어리 매스가 2000조대가 넘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15조에서 24조가량의 PF만 가지고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리스크가 커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심리가 얼어붙고 또 이 얼어붙은 심리와 분위기로 인해서 공포에 던지는 투매가 나오게 됐을 때를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노려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는 곧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장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좋은 가격에 매입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혼자서 이런 계획을 잘 못 잡겠다, 또 가지고 있는 금액대별로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강의 한번 나오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신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나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내년에 있을 아주 좋은 기회 잡는 거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